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초유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과 대통령 체포, 구속 등 전국 혼란 속에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민생 경제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새해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올해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계획들 있으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극적인 참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이제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 전남 지역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지역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해졌는데요.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이제 애써 오셨는데 전라남도의 사고 수습 지원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 12월 29일에 정말 너무나 뜻하지 않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나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황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제 국토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고 수습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고 이제 18일 날은 합동 추모식까지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사고부터 시작해서 이 사고 수습 1단계 조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황망하게 닥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너무나 많이 놀라셨을 거고 저희들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합동 추모식까지 잘 마치게 됐다. 네. 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각계각층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셨습니다. 지금 벌써 50일이나 시간이 지났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 겪으시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을 텐데요. 지사님께서는 이 일련의 상황들, 사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이건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느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사실 경악한 거죠. 그래서 저도 행정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은 나라가 이거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갈지 앞이 안 보인다 한 생각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요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거쳐서 지금 탄핵 재판 과정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구속 수사가 나중에 탄핵 이후에 됐는데 이번엔 내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2의 제3의 어떤 후속 조치를 또 아무리 대통령이 그냥 관저에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거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항을 하지 않아요. 저항을 한다는 게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받아서 저항을 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이게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우리 광주 전남면 특히 시도민들은 너무나 어이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 조치는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헌법이고 또 그 사실이 명명백백이 이미 텔레비에 중계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갈수록 사표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약간의 지금 혼돈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저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이렇게 수습하면서 결국은 탄핵 재판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헌법 질서에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대로 뭐 조기 대선이랄지 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인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좀 좌우 대결, 이념 대결처럼 진영 대결 논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무엇이 맞느냐 그느냐 정의롭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진영 쪽 논리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런 면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잘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혼란스럽고도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데다가 이 여객기 참사까지 터지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됐던 민생 경제인데 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좀 발빠르게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민생경제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시국 하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는 이것을 역사를 돌이키고 비상계엄 조치로 다시 돌아갈 수는 분명히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그 전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과거 국회의원 선거랄지 그런 선거가 선거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국민을 굉장히 오도하고 있고, 그런 오도가 예를 들면은 서부지방법원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무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거 대한민국인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경악하게 됐는데, 이런 선거 부정선거 허위사실 유포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도 그렇고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런 것을 가감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법에 따라서 헌법 질서를 지금 유린하고 지금 가짜 뉴스 또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을 강하게 하지 않는지. 물론 어제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때 미군하고 계엄군이 공동으로 중국 간첩 99명을 잡았는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런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더 강력히 이런 문제를 저는 헌법 질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부정선거 허위사실 유포는 선관위에서 헌법적 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또 우리 민생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민생 경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나 비상시국의 비상경제, 너무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3개 항목에 대해서 1,185억 원의 긴급 민생 경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 있고 또 폐업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3,500억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1, 2, 3월 달에 조기 발행해서 골목 상권이랄지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행업계가 또 여행을 안 가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행업계도 저희들 300만 원씩 보조도 해주고, 음식점들도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구내식당 말고 밖에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과도한 음주 가무가 아니라면 소비를 좀 여러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영세 음식점도 폐업한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공요금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 한 바도 있고요. 또 경로당 어르신들할지 한부모 가정이랄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난방비도 제대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버스 택시 업계들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3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또 걱정되는 것은 여수 국가사교화학 국가산단이 굉장히 지금
중국 이 저가 공세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하면서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 산단도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생 차원에서도 빠르게 정부에서도 수퍼 추경 20조, 뭐 민주당에서 20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퍼 추경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난 14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달 연속 11월, 12월 1위를 이제 지사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민선 8기 들어서서 22개월 연속 1위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를 내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출신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민들의 정서이고 또 아쉬움인데 향후에 이제 대선에 대한 의지나 좀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 호남의 주자가 누가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역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민주당 경선을 했을 때 과연 호남 출신 누가 뛰고 있겠는지 상상을 해보는데 얼른 생각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뛰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 독주 체제로 또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뛰는 것보다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은 우리가 탄핵 전국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국이 상당히 좀 혼동스럽잖아요. 진영 논리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좀 가닥이 좀 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저는 정말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먼저 주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호남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전국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에 전라남도는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많은 지역민들이 궁금하실 텐데 2025년도에 전라남도 도정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이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줘서 좀 반드시 좀 실어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전라남도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너무 경제가 어렵고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금년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벤처 창업 기회를 많이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많이 해보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기회발전 특구도 전라남도가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해상풍력 이런 분야에 여러 분야의 5가지 분야에 걸쳐서 125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화순에는 바이오 특화 3단도 뭐 50만 평 이상 이렇게 조성되게 됐는데 이제 또 공해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우주 국가 3단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은 좀 갖춰져 있는데 기반은 갖춰져 있는데 이제 기업을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스스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이제 성과를 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소벤처 창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중소벤처 기업들, 창업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커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원자력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재생에너지를 말로는 발표는 했지만은 실제 행동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했던 해상풍력
또 태양광, 특히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18기가와트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이제 제대로 지금 추진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라남도가 99메가와트는 선도적으로 지금 시연 해상풍력 운전 중에 있지만 앞으로 착착 진행을 해서 18기가와트가 되면은 전라남도는 그야말로 재생에너지의 가장 선도적인 지역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면은 미래 첨단 산업까지도 유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분산에너지 법이 시행되고 지산지소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전력 요금도 생산되는 지역에 대한 싸게 또 전력 요금을 많이 송전탑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야 되면 서울은 비싸게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한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첨단 산업까지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전라남도는 또 관광이랄지 문화랄지 그런 엄청 풍부한 역사적인 자원 또 현재도 여러 가지 그런 풍부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관광 이 부분에도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으로 앞으로 키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뭐 이 전라남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해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시켜 나가야 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이 현안들을 항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한 전국 속에서 지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 중에 가장 관심 가는 게 바로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해 11월 통합을 결정하면서 이 전남권의 국립의과대 설립에 대한 큰 진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로도 꼽혔던 건데 지금 전국이 다시 혼란해지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권 의대는 앞으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변수들을 뚫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으실지 그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목포대,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하기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크게 환영을 했지만 특히 이제 중앙 단위의 정부 관계 고위층을 만나보면은 그 어려운 과학 일을 어떻게 해냈느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유수한 국립대학들이 통합하면서 미래형 국립대학으로 발전적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양계 국립대학이 통합 과정에서 하나의 국립의과대학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미 예비 인정 평가 신청도 했고 양 대학의 대학 통합 신청서를 12월 말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의과대학 이제 정원 배정 받는 것이 남아 있어요. 정원 배정은 올해 이제 늦어도 3월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벌써 뭐 이런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시간이 휙휙 지나가서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월부터는 바짝 서둘러서 아무리 지금 과도 정부기도 하고 군안대행 체제긴 하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천명하고 발표한 부분은 지켜야 된다. 또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누차 그것들은 여러 번 밝혀온 바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전라남도가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신속히 추진 검토하겠다. 정부가 담화문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절차를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다. 저희들도 건의를 강력히 하겠는데 문제는 의료계에서 의사협회에서도 반발 성명을 벌써 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관건인데 증원 문제가 다르게 의과대학이 아예 없는 지역만큼은 의사협회에서 정말 별도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우리 의과대학 유치위원회에서 호소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의사협회하고 잘 이렇게 좀 대화를 해서라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거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혼돈스러운 이런 비상 전국 시국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 분명히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러지만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어떤 정부에도 권한대행 체제군 다음에 권한대행 체제를 넘어서 조기 대선 국면에 가서 새 정부가 되더라도 저는 이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의료개혁 차원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개혁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의료개혁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선순환 논리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군이 공동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같은 정치 상황 때문에 이 정부가 참여하는 이 협의기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다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하게 논의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큰 현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의 공동의 관심사고 또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은 우리 시도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또 무안군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무안군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여객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앞으로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무안공항은 한 10월쯤이나 올해 돼야 이제 재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둔덕 로컬라이저도 이제 없애고 새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항공 안전 문제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10월쯤이나 개장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시간이 됐는데 차분하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은 무안공항이 이제 이 조류로부터 안전한 문제 또 길이가 좀 짧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 보안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여객기 참사 직후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차분하게 그런 문제 논의하고 또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민간공항 군문공항 문제는 별도로 놔두고 논의할 수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 이야기할 때는 같이 논의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여객기 사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불행했던 사고였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전라남도도 적극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광주공항을 내보내고 거기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광주공항 그 빈자리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든지 예를 들면은 반도체 광주 전남 반도체 공장 전에 유치하려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단순하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라남도의 현안 문제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라며 국정 실패와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초대석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삼선 의원 출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원래 대표님이 지으셨던가요? 예, 제가 2015년도에 네. 우리 민주당의 역사성을 살펴가면서 제가 민주당의 창당을 김대중 청년 김대중이 노동부 차장으로 당시 노동부 차장으로
입문한 그 시점부터 민주당 창당의 기원을 삼아서요. 2015년도를 민주당 창당 60주년으로 만들었고 네.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네. 당시 김민석 그 전 의원이 그 원외에서 민주당 이름을 못 쓰게 그 선관위에다가 알박기를 해놓는 바람에 등록을 했죠. 예, 그 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걸 못 쓰고 네. 민주 통합당으로 그렇게 있다가요. 도저히 그 민주당 이름을 찾아와야 되겠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약칭 더민주당. 왜냐하면 민주당은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뜻도 있고 TH 정관사 더라는 뜻도 있고 또 데모크라시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약칭은 더민주당 그리고 그 풀네임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30년 몸담았던 뭐 고향, 뭐 애정, 단순한 애정으로 네. 표현하기가 뭐 훨씬 더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네. 거기 나와서 지금 당을 새로 창당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몸을 담고 네. 그리고 저의 그 일평생과 함께해온 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또 노무현 정권 창출에 제가 나름대로 네.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김대중의 가치와 노무현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실종되고 오로지 이재명 1인의 일극 체제화된 이상한 이 파쇼화된 그런 정당의 문화에 더 이상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질된 이미 민주당이 아닌 가짜 민주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떠나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우리 호남 시민들께서 정말 한번 제대로 잘 살펴봐달라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철들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본인을 그렇게 정의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네. 여전히 철이 안 든 사람이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들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 무슨 철이 들어야 자유민주주의 신념입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자유민주주의 기반 아래서 민주공화국의 기반으로 상해 임시정부부터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철들 필요도 없이 본래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철학의 기반에서 발전돼 온 나라이고요. 그것을 과거 군사 독재자들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려오고 희생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철들고서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구나. 본인은 철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철이 안 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지 철이 안 든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우리가 시켜놓고 지난 2년 반 동안 내지는 지난 4, 5년 동안 나라가 혼란 속에 빠뜨려져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일개 지방지청장이어서 벼락 출세를 시켜준 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것 자체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 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어느 권력 수단으로부터 견제받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저는 그 적폐청산도 전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정책 1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부터 하고서
적폐청산을 해야지 네. 적폐청산을 하고 나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을 하려면 검찰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아줘야죠. 예. 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 1호가 검찰개혁인데 그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칼을 적폐청산에다가 다 써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개혁을 하려면 네. 그 칼이 제대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듣기가 어려운 권력 집단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부터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정장화가 돼서 또 국정이 뒤죽박죽되고 네. 그다음에 더더욱이 우리의 정책 공약 1호인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검찰 개혁 한다고 뭐 적폐청산 수사 다 끝난 다음에 뭐 검찰 개혁하려고 하면은 윤석열이 말을 듣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찰총장 시절에 실제로 뭐 많이 부딪혔잖아요. 정권 그렇죠. 핵심부랑. 예, 그때라도 어떻게 뭘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라도 뭘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미 제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런 결이 달랐기 때문에 조기에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기에 제가 그 밀려 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저 스스로가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네. 유일하게 그 당시 민주당 내에 네. 그 영향력 있는 중진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당시 네. 국회의장을 하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이낙연 당시 총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랑 총리 의견을 그러니까 반대. 찍어 누르고 했다는 거네요? 국회의장과 총리 그 두 분은 반대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 특히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조국 수석이 윤석열을 네. 최종적으로 청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은 본인을 총장 만들어준 조국 장관을 왜 그렇게 몰아붙여서 수사를 한 건가요? 일가족을? 그러니까 그게 네. 윤석열 이제 검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거의 조폭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국 일가를 저렇게 수사할 때는 뭐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이 저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멈추면은 내려오게 뭐 동반 퇴진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돼 검찰총장으로서 직위를 갖고 있었고 이미 그 윤석열 강골 이 검찰총장의 이 검찰지상주의적 그런 검찰권 행사가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그 퇴진, 네. 그를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윤석열 퇴진을 추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요? 누구냐면, 네.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와 윤석열이 계속 서로 동반 퇴진. 예.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낙연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시키자라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것은 안 그러니까 뭐 알려졌는데 결론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흔히 토사구팽 하는데 기르던 개한테 잡아 먹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네. 그 윤석열하고 용감하게 싸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싸운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결정적으로 윤석열을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아니, 거의 다. 한 번만 두 개지만 할게요. 윤석열 총장을 네. 키워준 두 가지 중대한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설프게 검찰총장실을 대검을 그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이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뭔가 결정적인 게 있나 보다 이랬죠.
근데 압수수색하고 난 결과는 네. 빈손이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압받는 모드로 바꿔가면서 다 죽어 꺼져가는 윤석열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죠. 두 그거는 번째,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추미애 장관이 우겨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 추미애 장관이 또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하는데 어설프게 해서 검찰에서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의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이 또 한 번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윤석열이 대권 반열에 올라가게 된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자꾸만 이낙연 대표나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정말 비겁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남 시민들께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동일체 뭐 그거를 평생 겪은 사람인데 군이랑 경찰, 경호처 이런 데도 위에서 시키면 할 거다라고 약간 착각 비슷한 거를 해서 계엄을 하고 체포에 저항하고 그랬다가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몰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번 그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계엄령과 관련된 그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그 국회 해산권이 없는 네.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에 헌법을 가지고 옛날 고리짝에 그 유물화된 헌법이나 체계를 가지고 비상대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상대권까지 꿈꾸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능하고 허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와서 뭐 본인이 그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허접하고 무능함을 자기의 그 변론으로 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난 몰라요, 내가 안 했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바보 전략을 써서 어떻게든 뭐 탄핵을 회피해 보겠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 들었다고 해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고 바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보 전략이 아니라 바보예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 그래요?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서 어떤 거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는 것도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보수파 대결집 이재명 대권가도 적신호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는 뭐 어렵다 뭐 그런 취지인가요? 어떤 예, 건가요? 저는 그건 제가 기사를 인용해서 올린 것이고요. 아, 네. 저는 그 적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갖고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확고한 믿음이고 제가 오랫동안 그 대선 전략을 네. 주관했던 사람으로서 감각입니다. 왜 안 되나요, 이재명 대표로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회창보다도 더 네. 이 소위 비호감이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그 이회창 대표가 낙인 찍힌 그 부정적인 네. 그런 그 요소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정말 많고 그 본인은 그 과잉 수사이고 포적 수사이고 억울한 수사라고 하지만 실제 백현동 같은 데 가보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예요. 근데 뭐 사법 리스크는 뭐 여기서 언급을 하면 너무 길어질 네. 것 같고 이해창 그래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상대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정말 걸출한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저쪽에 여권에서는 딱히 뭐 눈에 띄는 인물은 아직까지 그런데 없고. 네. 이해창보다도 이재명은 네. 더더욱이 지난 이제 3년간 여의도 대통령을 해 오면서 네. 보여준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더 비호감을 사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문화를 완전히 일극 체제와 파쇼 체제로 변화시킨 것을 국민들이 목도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네. 카톡까지 그 검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독재적 그런 성향까지 네. 나타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를 말로만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 이미지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선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적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만큼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네. 비호감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비율이 이재명 후보만큼 많은 사람이 이재명을 없어요. 계속 고집하면은 정권 교체 또 실패한다 그런 저는 필패한다고 봐요. 이재명 갖고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확실한 단언이고.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나요? 이재명 아닌 사람으로 나오면은 진보 진영이 네. 민주 진영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만 고집을 해서는 결코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진단이고. 근데 지지율 1위 후보를 안 될 수도 있을 것 그거는 같으니까는 우리 바꾸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지율 1위라는 게 네. 그게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보다 비호감도가 네. 절대 안 된다라는 비호감도가 절대 반대층이 10%가 이상이 더 격차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와 바람은 언제 이것이 폭풍우가 돼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바람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거 본인들도 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당수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백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KBC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깨어있는 정치의식 세계 최고라고 저는 이제까지 평생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한테 속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재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손쉬운 정권 창출의 길로 가야지. 그야말로 어려운 정권 창출의 길로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지지도는 1위지만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인 후보에 매달려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네. 역대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서요 한 번도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이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어찌됐든 대선 평가를 하면 자기 잘못이 제일 크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 그것을 가리고 왜냐면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선 평가라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조사도 않고 그냥 여전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그냥 차지하려고 대세몰이로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호남 시민들이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대담도 대담인데 저희 국민마스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세요. 뭐 추미애 대표가 와도 좋고 친명의 그 김민석이 와도 좋고 누구라도 와서 한번 이재명 갖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맞짱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